안녕하세요. 저는 타란입니다. 9살 때 부모님이 저에게 저를 져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가방 하나만 들고 문 앞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결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졸업식에도, 심지어 제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삶을 읽었을 때조차도요. 21년 후, 그들은 다시 나타났지만 화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문턱에서 배신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전에 모든 조용한 무시와 실제 일어난 일을 왜곡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어요. 왜 그들은 돌아왔을까요? 왜 지금일까요? 그리고 당신을 버린 가족이 당신이 결코 가질 수 없다고 믿었던 성공의 일부를 원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에 일어난 일을 들려드릴게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아요. 2004년 늦가을 어느 날이었지만 추위는 기억나요. 장갑을 찾거나 후드티를 더 단단히 당길 정도로 추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 추위는 달랐습니다. 내 피부 아래로 스며들어 내가 아직 깨질 수 있다는 걸 몰랐던 부분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조용히 색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부엌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 그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모든 말이 단순히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겨누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주야, 아르레스. 어머니가 짜증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망쳤어. 그녀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됐어. 그가 반박했습니다. 그녀가 오기 전까지는 잘 지냈어. 그녀가 온 지 2달 후에 내가 직장을 잃었어. 그리고 아기도 잃었어? 그녀가 모든 걸 망쳤어.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아야 했어요. 그들이 내가 듣는 걸 신경 쓰지 않았을 거야. 그 집의 벽은 많은 걸 막지 못했어. 특히 저주, 불운, 실수 같은 말들은 더더욱. 그때는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겨우 9살이었으니까.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경고 벨이 울리는 것처럼 조여들었어. 그날 오후, 어머니가 나를 복도로 불러냈어.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어. 울지도 않았어. 그저 가서 가방을 챙겨라고 말했어요. 아마 누군가를 방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Maybe it was a sleepover. 얼마나 오래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청바지, 제게는 너무 큰 후드티, 그리고 펜니라는 이름의 작은 인형 토끼를 챙겼어요. 펜니를 배낭의 구석에 깊이 숨겼어요. 마치 그녀를 데려가는 게 부끄러운 것처럼요. 차 안에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승객 쪽 창문을 바라보며 바람에 휘날리는 잎사귀를 지켜봤다. 곡선길마다 몇 초가 지나가는지 세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추측했다. 하지만 할아버지 집 앞에 차가 멈추자 내 배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주차하지 않고 그냥 멈췄다. 엔진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내려,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한동안 쳐다봤다. 그녀가 웃을 거라고, 농담이었다고, 다시 타라고 말할 거라고 기다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방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문장 끝에 마침표가 찍히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그 문 앞에 서서 수백 번이나 방문했던 그 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벨을 눌렀다. 기다렸다. 할아버지가 문을 살짝 열며 나를 보지 못한 듯 찡그렸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타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엄마의 차가 이미 떠나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고 밖으로 나와 거리 끝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내 부모님에게 맞서서는 안 돼, 사랑하는 아들아.
그는 문을 살짝 열어 나를 위해 담요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문을 닫았다. 나는 즉시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서서 바람이 떨어진 잎사귀를 들어 올려 인도 위로 날려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누군가 돌아올 것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몇 시간이 흘렀다. 태양이 지붕 너머로 기울어졌다. 공기가 차가워졌다. 담요를 통해 손가락이 추위로 타는 듯 했다. 그때 부드럽고 혼란스럽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타란. 길 건너 이웃인 레노라 부인이었다.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그녀였다. 그녀는 달려와 나를 한눈에 보고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녀의 집은 시나몬과 오래된 책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마시지 않은 차를 만들어 주었고 누군가를 전화로 불렀습니다. 아마 아동보호 서비스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 그들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오래된 스웨터를 하나 주었습니다. 너무 커서 소매가 손가락 끝을 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마침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별로 말하지 않았고 그냥 옆에 머물며 차를 다시 따라주었지만 나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마도 알았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창문 밖을 바라보며 잠들었다. 예전에 집이라고 부르던 집은 이제 어둡고 무감각하게 보였다. 나는 불이 켜질지 누군가 그들이 한 일을 알아차릴지 기다렸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여전히 고요한 뿐이었다. 그날 밤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갑자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 놓아준 것이다. 나는 겨우 9살이었지만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역시 알았다. 그것은 차 문이 닫히는 소리, 엔진이 멀어져 가는 소음,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의 침묵이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결코 잊지 못했다. 왜냐하면 수년간 내가 이룬 모든 성공은 다시 열리지 않을 문에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이랬습니다. 지워진 채 자라난 사람에게 모든 바람은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나를 보지 않았다면 정말로 존재했나요? 10세가 되었을 때 침묵은 무게를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레노라의 집에서 방에서 방으로 따라다니고 모든 교실의 뒷줄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A를 받아오고 말하기 전에 허락을 구하던 그 소녀였지만 이제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여전히 비결선 진출 시인 대회 우승자로 발표되었지만 관객석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항상 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기대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손을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먼 친척이라도. 하지만 몇 번 지나자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빈 의자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시도했어요. 그게 지금 제 삶을 빛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저는 계속 카드를 그렸고 작은 메모를 썼어요. 모든 명절, 생일, 심지어 평소보다 더 그리웠던 일요일에도 메시지를 적어 봉투에 넣었어요. 안녕, 엄마. 잘 지내시죠?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 카드를 문 옆에 있는 작은 파란 상자에 넣었어요. 레노라가 우편물을 보내는데 쓰던 상자였죠. 우표가 붙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 마음의 일부는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써마오 느낄 거라고요. 어느 오후 평소처럼 카드를 넣은 후 레노라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녀는 화난 표정도 슬픈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솔직한 표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아이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한 손에 반환된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반환되었습니다. 발신인에게 반환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건넸습니다. 앞면의 필체는 제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 그들의 주소, 모든 봉투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요. 나는 그 묶음을 쳐다보았다. 익숙한 모양, 내 어린 시절의 필체. 일부 봉투는 낡아 있었다. 추위나 비로 인해 잉크가 번져 있었다. 한 봉투에는 모서리에 작은 글리터 스티커가 남아 있었다. 그날 나는 울지 않았다. 그 부분이 나도 놀랐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받아들였다. 그날 밤 나는 그 봉투들을 방바닥에 줄지어 놓았다. 그들은 마치 전쟁에 나가서 상처를 입고 돌아온 작은 병사들처럼 보였다. 그때부터 나는 글을 쓰지 않았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이해 때문이 없다. 소리치지 않아도 끝났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이해였다. 레노라는 그녀답게 그 편지들이 가치 없거나 언젠가 잊힐 거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내게 한 문장을 주었다.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부순다. 그리고 그녀는 옳았다. 저는 서서히 놓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으로나 화를 내거나 문을 세게 닫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만이 아는 작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요. 자원봉사자를 부를 때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달의 학생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출구 근처 뒷자리에 앉기를 요청했습니다. 11살 때 지역 스펠링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저는 거의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리본과 액자 속 증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사진사가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빡이며 옆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그분들은 오지 못하셨어요. 사진사는 망설이며 조금 뒤에 서 있던 레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어쨌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쯤 제 미소는 연습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로 동의한 마지막 공개 행사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선생님들에게 뒤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연감위원회에 가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거의 없었지만 눈에 띄지 않고도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의 카드를 더 썼습니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학업 상장이 우편으로 도착한 비 오는 저녁에 썼습니다. 이번에는 시상식은 없었고 마닐라 봉투에 밀봉된 편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마커를 들고 두꺼운 카드 종이에 썼습니다. 또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오지 않았지만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으로 접어 봉투에 넣고 다른 편지들처럼 주소표를 붙였습니다. 모퉁이에 우체통까지 걸어가서 서 있었습니다. 넣지 않고 봉투를 열어 카드를 반으로 찢고 다시 반으로 찢었습니다. 조각들을 길가 쓰레기통에 넣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해해서 큰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번개가 치거나 천둥 같은 깨달음은 없었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것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다 아니었지만 공기가 다시 들어올 공간이 생겼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상관없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지워져 자란 사람에게는 모든 바람이 질문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보지 않았다면 정말로 존재했나요? 그들은 내 이야기를 지웠지만 나는 이제 내 자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여름 오후의 한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레노라는 주방의 높은 나무 장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롱은 80년대부터 청구서, 레시피, 쿠폰, 그리고 무엇이 들어갔는지 모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도와달라고 불렀고 나는 망설이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종이들을 깔끔한 더미로 분류했습니다. 버릴 것, 보관할 것, 그리고 아직 모르는 것. 배경에서 선풍기가 허밍 소리를 내고 있었고 바닥 광택제의 냄새가 카운터에 싣고 있는 레몬 쿠키의 희미한 달콤함과 섞여 있었다. 오래된 보험 기록과 노란 신문 기사 조각 사이에서 내 이름이 손으로 쓰여진 두꺼운 마닐라 봉투를 꺼냈다. 타란에게도 사랑의 메시지도 아닌 그냥 내 이름만, 라벨처럼 메시지가 아닌. 나는 말없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3장에 접힌 은행 명세서와 할머니의 둥근 필체로 쓴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생일 카드에 쓰시던 글씨체였습니다. 메모에는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 따로 모아두었다. 내가 자신의 것을 가질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순간 멈췄습니다. 첫 번째 은행 명세서는 제가 태어난 해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저축계좌는 $500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은 12년 넘게 쌓여 $12만 넘었다. 세상에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름 하나 없는 15세 소녀에게는 $100만 다름없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잔액. 모든 항목이 0이었다. 인출 날짜는 내가 집에서 쫓겨난 후 2주 후였다. 레노라는 내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가와 내 옆에 앉아 등 뒤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somehow, 그녀가 몰랐다. 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2장의 인출 영수증. 모두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등록 서류와 병원 기록에 본 이름들. 제 부모님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를 내쫓은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합법적으로, 완전히 모든 걸 빼앗아갔습니다. 나는 잉크를 쳐다보았다. 내 시선 아래에서 번져 의미가 변할 것 같았다. 하지만 진실은 인쇄된 글자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돈조차 안전하지 않았어. 레노라는 동정을 베풀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공간을 주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게 더 친절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나는 레노라가 나를 위해 보관해준 어린 시절 물건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낙서, 반사진, 깨진 우정 팔찌, 그런 것들이다. 상자 아래쪽에는 구겨진 반쪽 종이가 있었다. 크레용으로 그린 선들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즉시 그걸 기억했다. 집, 아들, 손을 잡은 스틱 피규어. 나,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가 결코 가지지 못한 게 그건 내가 가방을 싸라고 들은 전날 밤에 그린 것이었다. 그날 아침 엄마에게 보여줬을 때 나는 자랑스럽고 들뜬 마음으로 보여줬다. 그녀는 한 번 보고는 이런 어리석은 건 더 이상 안 돼라고 중얼거렸다. 그건 우리 현실이 아니야 라고 중얼거리며 중간을 찢어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했을지도요. 레노라는 조각들을 찾아내 조용히 모아 테이프로 붙여놓았을 것입니다. 상처에 바르는 붕대처럼 아무도 어떻게 닦아야 할지 모르는 상처의 말이죠. 그 아픔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단지 깊고 익숙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페인트에 갈라진 선을 눈으로 따라가면서도.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슬픔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분노였다. 차분하고 조용한 분노.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종류의 분노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증명하려는 분노였다. 다음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레노라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 종이를 꺼내 옛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같은 집, 같은 막대기 모양의 나와 하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나와 레노라. 아들도 가짜 강아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뿐이었습니다. 아래에 대문자로 썼습니다. 여기서 시작해. 그것을 책상 위에 코르크판에 핀으로 고정했습니다. 상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세 블록 떨어진 현지 카페로 걸어가 지원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채용 중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카운터 뒤의 여성은 당신은 조금 젊지만 진지해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신청서를 건넸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얼굴을 스치는 따뜻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을 목록에서 지웠지만 나는 한 페이지씩 세상에 다시 써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들이 결코 서게 하지 않을 무대를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고 내 자신의 무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굳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깨지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졸업식 2주 전에 졸업장이 도착했다. 얇은 봉투에 금박도, 음각도 없이 단지 내 이름과 주소가 인쇄되어 있었다. 안에는 작은 메모에 정장 착용 권장, 이후 리셉션이 열린다는 일정이 적혀 있었다. 3번이나 읽었지만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축하 메시지도 명예끈 안내도 없었다. 개인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다. 나는 반에서 상위 3등이었지만 초대장에는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 단 한 줄 명예수상자는 프로그램 중에 발표됩니다. 2일 후 영어 선생님인 칼드웰 부인이 최종 논문을 제출할 때 저를 불러냈습니다. 몇 가지 조정 사항이 있다고 말하며 신발을 바라보셨습니다. 타란, 참석만 해, 그게 중요해, 조정.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조정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박수를 쳐줄 부모도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학교 기부금은 없었고 사진에 찍을 가족 선물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때 속해 있던 어떤 목록도 편의상 축소되었습니다. 시상식 날 시더래피즈 커뮤니티 센터는 마루와 은색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접이식 의자가 줄지어 서 있었고 각 모퉁이에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영 테이블에는 프로그램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 안쪽의 명단을 스캔했습니다. 미래의 리더들 아래 이름, 가장 유망한 학자들 아래 이름, 최우수 수상자들 아래 이름. 내 이름은 없었다. 레노라가 내 옆에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일요일 정장 차림으로 내 팔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환영자에게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지만 같은 프로그램을 살펴보며 그녀의 손이 조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뒤쪽으로 안내되었고 환한 표정의 가족들, 캠코더를 든 자랑스러운 엄마들, 인상적인 셔츠를 입은 아빠들 사이를 지나갔다. 방의 가장 뒤쪽 구석에 추가 좌석이라고 표시된 테이블이 있었다. 꽃도 테이블보도 없었습니다. 단지 4개의 금속 의자와 종이 표지판만이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그쪽으로 손짓했습니다. 조용한 자리를 원하실 것 같아서요. 레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자가 무너질까 봐 믿지 못하는 듯 천천히 앉았습니다. 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기 사진과 학생들의 추억이 담긴 슬라이드쇼가 화면에 재생되었습니다. 제 화학 수업에 다니는 한 소녀가 자신의 아기 사진이 나타나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다른 소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상 수상 장면이 나오자 휘파람을 불었다. 내 이름이 나왔지만 무대 위로 학생들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나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박수를 치고 적절한 얼굴에 미소 짓고 누군가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은 발음 오류나 실수 없이 단순히 건너뛰어졌다. 폐회 발언이 시작되자 나는 조용히 일어나 행사장을 나갔다.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색에 닿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냥 떠났다.
행사실 박복도는 내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다. 나는 처음 도착했을 때 가리킨 출구 근처에서 멈췄다. 한 번 뒤를 돌아봤다. 그들을 위해가 아니라 그렇게 예의 바르게 지워지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기 위해. 그날 저녁 식사 후 레노라가 편지를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다. 편지는 학교 교장, 교감, 상담실에게 보내져 있었습니다. 이미 복사본을 보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보관하라. 편지는 단호하고 감정이 없었으며 사실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답장을 원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그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2일 후 그들은 전화를 걸어 사적인 인정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내 방 옷장 문 뒤쪽에 테이프로 붙어있던 종이 조각을 몇 주 동안 보지 않았던 것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한 달 전에 쓴 연설문이었어요. 그때는 내 이름이 불릴 거라고 생각했을 때였죠. 펼치자 희망차고 쑥스러운 고3 연설문 같은 내용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지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혼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최우수 학생은 아닐지라도 당신은 결코 잊지 못할 이름이 될 것입니다. 종이를 다시 접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들이 결코 서게 하지 않을 무대를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의 무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누군가가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지 않은 졸업식 후 저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요.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는 사람. 그 여름 나는 여행도 안 가고 작별 파티에도 안 갔어요. 레노라의 아파트에 머물렀어요. 주로 우리가 사무실이라고 부르는 뒷방에 있었죠. 책상 하나와 깨진 책장밖에 안 들어가는 공간이었지만요. 그녀는 그곳에 청구서와 등줄기가 깨진 종이책들을 보관했어요. 그곳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보관하는 곳이 되었어요. 다시 테이프로 붙인 그림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의 그림이었고 찢어진 원본을 발견한 후 다시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평평하게 펴고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구부러진 집과 태양 없는 하늘 옆에 서 있는 작은 나에게 머물렀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버전을 스케치했습니다. 같은 작은 소녀였지만 그녀는 열린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상관없었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게 충분했다. 그 스케치는 단순한 그림을 넘어섰다. 무언가의 씨앗이 되었다. 로고, 이름, 조용한 반항, 열린 가슴. 그것은 나 같은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리소스 보드로 시작된 아이디어였다. 가족의 응원을 받지 못한 아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방법이나 부끄러움. 에 목이 메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 아직 어떻게 만들지 몰랐지만 그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시더 레피즈 공공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무료 워크숍, 그리고 왜 그렇게 자주 오는지 묻지 않는 도서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코딩 수업, 디지털 디자인 웹세미나, 커피와 파워포인트를 제공하는 세미나에 모두 등록했어요. 밤에는 24시간 헬스장에서 바닥을 닦고 근처 식당에서 아침 근무를 했어요. 옷은 항상 레몬 세제나 베이컨 기름 냄새가 났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것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보호자와 함께 산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비운 저축 계좌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졸업식에서 빈 의자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싶었지 생존한 것으로 알려져 싶지 않았어요. 몇 달 후 오펀 베스트는 랜딩 페이지, 미션 스테이트먼트, 제가 직접 쓴 3개의 리소스 가이드를 갖게 되었어요. 저는 임시 계정으로 양육시설 신청서에 그 페이지를 공유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바로 2년 전에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매주 콘텐츠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 도구, 장학금 정보, 보증인 없이 아파트를 렌트하는 방법,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의 기술 블로거가 사이트를 발견하고 젊은 혁신가 섹션에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의 거절하려 했지만 레노라가 때로는 숨어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빛을 받아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기사는 목요일에 게재되었습니다. 2주 후 전국 디지털 잡지가 이를 재게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앉아있을 때 이메일 알림이 왔습니다. 링크를 클릭했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 이름, 제 얼굴, 굵은 글씨의 제목.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를 만들어낸 창업자. 저는 울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오래 바라보다가 브라우저를 닫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는 휴대폰을 카운터의 화면을 위로 향하게 두고 나왔습니다.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호기심으로 계속 쳐다봤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의 문자도, 옛 선생님들로부터의 이메일도, 예전에 내 뺨을 꼬집으며 조용한 아이라고 부르던 친척들로부터의 축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침묵뿐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레노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평화로움에서 나온 미소였습니다.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박수를 위해 짓는 게 아니야? 그보다 오래 남을 것을 짓고 있어. 하지만 모두가 침묵을 지키지는 않았어요.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다음에 연락을 했어요. 같은 마을에서 쫓겨난 곳에서 사는 건 과거와 현재 사이에 좁은 선을 걸어가는 거죠. 대부분의 날은 균형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 아침, 세인트 루크 병원에서 저는 균형을 잃었어요. 레노라는 이틀 전 앞마당에서 넘어졌어요. 드라마틱한 건 없었어요. 그냥 발목을 잘못 접어서 제대로 낫지 않은 거였죠. 우리는 오전 8시까지 응급실에 도착해 등록을 마치고 영상검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통증을 참으며 미소 짓는 동안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80세라는 것과 여전히 고집스러운 모습을 숨기려 했죠. 그녀는 엑스레이를 위해 병실로 들어갔고 저는 대기실에서 휴대폰을 반쯤 스크롤하며 주변 사람들의 낮은 속삭임을 반쯤 듣고 있었습니다. 소독제와 오래된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벽은 베이지색이었고 조명은 차가웠습니다. 일반적인 병원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진단보다도 더 빠르게 제 배를 내려앉게 만든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사랑하는 딸아. 여기 있단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복도 건너편의 어머니가 검사실 앞에 서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은 젊은 여성과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그녀의 조카나 이웃의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위로와 존재감,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그녀는 말을 중간에 끊고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은 1초도 안 걸렸다. 인식, 그리고 후퇴. 그녀는 눈을 깜빡이고 시선을 돌린 후 공항에서 만난 낯선 사람처럼 행동했다. 내가 그녀의 딸이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10분도 안 되어 그녀는 내 옆을 지나갔다.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미소도, 고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wasn't because I was stunned. Not because I didn't know what to say. Because deep down, the child inside me still hoped for a flicker of something. A tangent, a pause, an apology, something human. It never came. 레노라는 얼마 후 아세테이트 붕대로 감싸여 간호사에게 밀려나왔습니다. 그 간호사는 멘톨 냄새가 나고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안의 변화를 느꼈을 것이다. 마치 무언가가 조용히 찢어져 피는 없이 하지만 모든 아픔만 남긴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수년간 열지 않은 일기장 앞에 앉았다. 표지는 부드럽고 이사 때문에 닳았고 다른 책들 아래에 여름이 눌려 있었다. 진실처럼 긁히는 펜으로 썼다. 당신은 나에게 버림받는 것을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오늘 밤 당신은 저에게 결말에 대한 필요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다음 몇 날은 안개 속을 걷는 듯 했습니다. 일을 계속했고 레노라를 진료의학에 데려갔으며 모든 것이 평소와 같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다른 누군가로부터는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3일 후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당신이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엘리자베스, 제 여동생이에요. 집을 떠난 후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때 15살이었고 규칙을 따르며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청소년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침묵을 지킨 것을 결코 탓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수년간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 창백한 화면에 작은 검은 글자. 미안하다는 말 뒤에 구두점이 없었어요. 설명도 없었어요. 답장을 쓰기 전에 그 문자를 12번이나 읽었어요. 고마워. 나도.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았어요. 사진도 보내지 않았고 만나자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메시지를 허공에 떠다니게 두었어요. 그녀가 몇 년 전 저를 떠날 때와 같은 방식으로요. 어떤 이들은 그게 차가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수는 아니었어요. 경계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결말을 원했어요. 사과나 재회, 누군가가 빗속에서 울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결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이거였어요. 때로는 결말은 오지 않는다. 때로는 대답하지 않음, 설명하지 않음, 그들의 인정 없이도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통해 결말을 창조한다. 그 주 후반, 주방 창문에서 우편물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봤다. 청구서, 전단지, 레노라의 치과에서 온 생일 카드. 그 쌓인 우편물을 손에 들고 서서 내 삶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부재는 예전에는 나를 비워버렸지만 이제는 다른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어머니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넘을 준비가 되지 않은 벽 뒤에서 문자를 보내는 모습도요. 내가 얼마나 많은 번을 뒤로 굽혀서 누군가가 나를 한 번만 선택해 주길 바라며 노력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대담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내가 쌓은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날은 11월 말의 화요일이었다. 개발팀과의 가상회의를 마치고 퇴근 버튼을 클릭한 후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책상 위에 조용히 반사되며 일주일 동안 무시해온 미개봉 우편물 더미를 강조해 보였다. 그중 한 통이 눈에 띄었다. 크림색 종이에 단단히 접혀 있고 익숙한 필체로 손글씨로 쓰여 있었다. 시더 레피즈 우편 번호, 반송 주소는 없었지만 나는 알았다. 물론 알고 있었다. 나는 형식 없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법률사무소의 로고가 찍힌 정갈하게 타이핑된 공식적인 교육 지원 요청서가 들어 있었다. 언어는 정제되고 임상적이었지만 모든 단어는 특권의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부모님은 변호사를 통해 내 동생의 대학 학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를 가족의 연속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나를 키우고 지원한 해를 정확히 언급하며 정당화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 편지를 마치 오래 기다리면 사라질 것처럼 멍하니 쳐다봤다. 그들은 법원 신문 이후로, 기사들이 나온 이후로, 그들이 남긴 폐허에서 무언가를 재건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돈을 원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 제작성이었다. 그들이 나를 키우고 지원해준 해들. 마치 그 해들이 문 앞에 배낭을 두고 문을 닫은 순간에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내 손이 떨리더니 편지를 깔끔하게 접어 책상 위에 평평하게 놓았다. 나는 그들이 내 숨을 끊게 두지 않을 거였다. 다시는. 다음 아침 플랫폼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휴대폰이 새로운 이메일 알림으로 진동했다. 발신자는 수년 동안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어던 피드스트커널트.org 또는 고든 삼촌. 제목, 가족의 의무. 처음에는 열지 않았지만 호기심은 결국 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자마자 이건 단순히 재정적 요청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덕적 함정이었습니다. 타란, 우리는 모두 가족을 위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피는 중요합니다. 너는 기회를 받았어. 이제 내 차례야. 안녕. 안녕. 어떻게 지내? 기대뿐이었어. 그의 말은 날카롭지 않았어. 그럴 필요도 없었어. 독은 내가 여전히 그들에게 속해 있고 여전히 빚을 지고 있으며 내 침묵이 접근을 의미한다는 가정 속에 있었어. 나는 소리치지 않았어. 답장도 하지 않았어. 대신 변호사의 편지와 고든의 이메일을 인쇄했습니다.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노란 포스트잇을 붙여 굵고 단호한 글씨로 내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업그레이드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두 장을 마닐라 폴더에 넣고 서랍에 넣은 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오스틴 시내의 불빛이 조용히 빛나는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플랫폼이나 이름만이 아니라 침묵 이후에 온 삶, 고용한 팀, 분배한 자원, 첫 아파트를 얻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나 지금까지 대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든 가능해졌어요. 라고 쓴 아이들. 그런데 나는 편지의 한 줄 항목, 맥박이 뛰는 걸로만 존재하는 걸로 축소되었습니다. 그게 아팠습니다. 돈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단순히 잊은 것이 아니라 나를 재활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왜냐고 묻지도 않고 모든 자료를 보내라고만 했습니다. 나중에 일기장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구글 문서나 노트 앱으로는 처리하기에 너무 현실적인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기장이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지워진 게 아니라고 썼다. 나는 은행 계좌로 재활용된 거야. 침묵은 강력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세상이 나를 위해 말하는 소리를 들을 거야. 사무실 최상층의 회의실은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꾸며져 항상 깨끗했다. 나는 테이블 끝자락에 앉아 프로젝터가 부팅되는 동안 햇빛이 콘크리트 바닥을 스며드는 모습을 지켜봤다. 내 법률팀은 맞은편에 앉아 폴더를 펼쳐놓았다. 우리는 이 상황을 겪은 적이 있지만 이렇게는 아니었다. 아바, 내 비서가 편지를 내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이번에는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고 암시적인 후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편지를 열고 법적 용어를 스캔했다. 같은 톤, 같은 요구사항이 친절한 해결과 공정한 기여 같은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협박해 체크를 쓰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옆에 놓인 검은색 폴더를 집었다. 라벨은 그들이 나를 저주라고 부른 날 손으로 쓴 블록 글자로 적혀 있었다. 준비됐어요. 라고 말했다. 그들이 몰랐고 알 수 없었던 것은 단 2주 전 내 현관문에 상자가 도착했다는 사실이었다. 반품 라벨은 없었고 단지 차고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아마 당신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슈퍼마켓의 플라스틱 쇼핑백에 쌓인 먼지 쌓인 VHS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래층 기술자에게 변환기를 빌려 영상을 디지털화했습니다. 재생된 내용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9살 때의 저였습니다. 작은 소녀가 자신의 몸집에 비해 너무 무거운 배낭을 움켜쥐고 현관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화면 구석의 시간 표시에는 2004년 4월 3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명확히 들렸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살지 않아. 예 촬영자가 지기자 화면이 흔들렸고 나중에 이웃으로 확인된 사람이 카메라를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 문이 3개 닫히는 소리,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 속에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서서 눈만 깜빡이며 세상의 규칙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누군가가 그 장면을 봤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걸 기록할 만큼 신경 썼을 수도 있다는 걸 잊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제21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 그 영상이 다시 돌아왔다. 나는 그 영상을 우리가 가진 다른 자료와 결합했다. 은행 기록에는 내 저축이 모두 인출된 것이 표시되어 있었고 학교 행사에서 받은 거절 편지, 변호사의 요청서, 가족들의 죄책감에 찬 이메일들이 있었다. 그 주 후반에 기자 친구 레이첼이 찾아왔을 때 저는 경고 없이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할 거야? 아니,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가 더 이상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길 원해요. 우리는 제 진술을 한 번에 녹화했습니다. 편집 없이, 드라마틱한 조명이나 음악도 없이 그냥 제 사무실에 앉아 카메라 렌즈를 직접 바라보는 제 모습뿐이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아이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문제라고 말해진 모든 아이들을 위해, 믿지 않은 모든 아이들을 위해 저는 그 클립을 회사 소셜미디어 계정에 짧은 캡션과 함께 게시했습니다. 저를 알고 싶다면 여기 보세요. 왜 싸웠는지 알고 싶다면 들어보세요. 24시간 만에 300만 뷰를 넘겼습니다. 3일째에는 전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댓글은 동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대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버림받고 수치심을 느끼고 잊혀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부모님의 변호사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가족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폴더, 그들이 저를 저주라고 부른 그날의 폴더는 몇 주 동안 제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시 열지 않았지만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선이었습니다. 아이러니는 저에게도 분명했습니다. 한때 여기서 살지 않는다고 말한 같은 목소리가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것을 보았고 저는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 제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더 요구하기 전에 제가 먼저 돌려주었습니다. 수요일 우편으로 크림색의 두꺼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금색 포일로 밀봉된 왕실의 것 같은 봉투였습니다. 거의 열지 않았지만 호기심은 집요했습니다. 그것은 제 동생의 생일 축하 행사 초대장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을 권장하는 연회였습니다. 장소는 몇 년 전 기억에 남은 시더래피즈의 고급 행사장이었습니다. 초대장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가득 찬 필체로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달렌. 개인적인 메시지나 거의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언급은 없었다. 단지 화려한 서체로 가족과 함께 축하하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카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슬며시 놓았다. 얘라고 말하게 만든 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용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이었다. 때로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더 힘든 것을 겪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파티 당일 저녁, 시작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다. 드레스 대신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었고
날카로운 선으로 된 옷차림에 사과할 여지 없었다. 광택나는 바닥을 걸으며 체크인 테이블의 여성에게 초대장을 건넸다. 그녀는 경직된 미소를 지으며 홀 끝쪽으로 손짓했다. 오버플로우 테이블에 앉으세요라고 마치 내가 요청한 좌석 선호도인 것처럼 말했다. 제 테이블은 비상구 옆에 있었습니다. 식탁보도 센터피스도 없었고 검은 잉크로 오버플로우라고 인쇄된 접힌 카드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었죠. 주변에는 금색으로 장식된 원형 테이블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본방의 구석구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멈칫하다 다시 돌아섰습니다. 나는 앉아서 물을 따랐다. 목이 마르서가 아니라 잡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시간이 지나자 아버지가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스푼으로 잔의 옆면을 두드리고 목을 가다듬었다. 오늘 밤요. 기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말했다. 우리 아들을 축하하고 이 모든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을 지지해주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 박수가 터졌다. 나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내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방에 있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놀랍지 않았다. 사실 예상했었다. 하지만 그 확인은 가슴에 납처럼 가라앉았다. 나는 조용히 잔을 들어 올렸다. 나 자신에게. 테이블 아래에서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오스틴의 기자 친구 레이첼로부터의 메시지였다. 지역신문이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지난달 포브스 기사를 유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요일에 새로운 기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이길 원했어요. 메시지를 쳐다봤다. 그게 전부였어. 초대, 테이블, 타이밍. 나는 화해를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 온 거였다. 배신한 딸이 성공한 것, 그들이 얻지 못한 트로피. 그들은 당신이 다시 보이길 원해. 레이첼이 썼지만 그들의 조건에 따라. 디저트 트레이가 나오기 전에 일어섰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누구도 내 쪽을 보지 않았다. 떠나기 전에 접힌 추가 초대장을 꺼내 가방에 넣어둔 펜으로 뒷면에 뭔가를 적었다. 기억시켜줘서 고마워. 이 테이블은 결코 내 것이 아니었어. 그것을 흰 접시에 깔끔하게 올려놓고 춤추는 공간을 지나 정문으로 나갔다. 아이오와 밤은 따뜻했다. 여름이 돌아오려는 듯한 따뜻함이었다. 그 건물에서 멀어지는 캐더 걸음은 수년간 감싸고 있던 시를 풀어내는 듯했다. 그들은 사진 기회를 원했다. 그들은 떠나는 실루엣을 얻었다. 나는 그게 마지막 페이지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가 모든 가족이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다. 그들의 변호사로부터 사적 중재 제안을 담은 편지가 왔다. 그 표현은 실제 타협보다는 위기 관리에 더 가까웠다. 제 변호사 데니스는 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어요. 앉으면 이미 경계를 완화하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녀도 함께 데려갔고 녹음 장치를 착용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회의실은 도심에 위치한 작고 딱딱한 공간이었고 손대지 않은 과자 트레이와 아무도 따르지 않은 미지근한 물 사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에 가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연습된 모습으로 도착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부리는 단지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러 왔을 뿐이에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신발에 대해 언급하셨고 아버지는 오스틴의 날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들의 소소한 대화가 지루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어. 어머니가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을 고려하면 그의 대학 비용을 돕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가족이니까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너를 키웠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반을 제공했지.
나는 침묵이 방에 연기처럼 떠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내가 물었습니다. 기반이요. 제가 앞문을 잠그고 나가게 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제가 가족의 평화를 깨고 도망쳤다고 모두에게 말했을 때인가요? 그들은 제 목소리가 차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들에게 비춘 거울에 반응해 움찔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공했잖아. 우리가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었을 거야. 그 순간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들 아내가 아니라 그들이 쌓아온 이야기 속에요. 데니스는 조용히 메모를 하며 안경 뒤로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장, 톤의 변화, 신중하게 보상받은 거짓말.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3주 후, 우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요청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끗하고 영구적인 법적 경계를 그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감정적 학대, 재정적 부정행위, 방임을 주장했습니다. 과장 없이 단지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허약한 변명으로 맞섰습니다. 가족의 의무, 도덕적 책임, 딸의 역할. 법정은 작고 대부분 비어 있었고 언론도 없었으며 과시도 없었습니다. 단지 두 건이 서류를 읽는 판사의 표정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하는 중간에 한 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재정적 보상에는 법적이나 윤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제 아버지는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데니스는 저에게 짧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물건을 챙기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문에 다다르기 직전 제 어머니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전 온라인 게시물 후 소문을 들은 몇몇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명된 판결문을 한 손에, 가방을 다른 손에 들고 법원 계단을 내려갔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벽난로 앞에 앉았다. 원본 요구서를 도자기 접시에 올려놓고 성냥을 켰다. 종이는 빠르게 말리며 불꽃이 가장자리를 할 듯 타올랐다. 재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속삭였다. 나는 이기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을 끝냈을 뿐이다. 나중에 일기장을 닫으며 마지막 한 줄을 썼다. 그들은 나에게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이기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그리고 내 이야기가 조용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과거가 한 번 더 속삭였다. 금요일 오후였다. 오스틴의 아들이 건물 사이로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햇살을 받으며 사무실을 나왔다. 우리는 분기별 이사회 회의를 막 마쳤고 그 회의는 숫자와 전략으로 가득 찬 언어였지만 그 분위기는 가슴에 오래 남았다. 나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쌓아올린 피로였다. 주차장으로 걸어나가다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 차들이 줄지어 선 근처에 내 어머니 달렌이 서 있었다. 그녀는 차에 기대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가방을 꼭 쥐고 서서 손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 경고도, 문자도 없었다. 그냥 거기에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싸우려고 온 게 아니야? 그때야 그를 알아차렸다. 내 아버지였다. 몇 걸음 뒤에 서서 팔을 교차시킨 채 보이기 싫어하는 경호원처럼 보였다. 그는 거리를 유지했다. 어머니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늙어 보였지만 동시에 더 부드러워 보였다. 그녀는 목소리가 살짝 갈라지며 덧붙였다.
너는 항상 내 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녀가 다가오며 팔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나는 강하게는 아니지만 충분히 손을 들어 올리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갑자기 피로만 공유할 수 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팔이 천천히 내려갔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냥 원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녀가 그 순간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는 가족이 멀어지는 방식, 자존심이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나님을 언급했다. 은혜를 언급했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내 진전을 계속 지켜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수년 전에 버린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현관에 꽃을 심었다고 해서 깨진 창문을 잊으라고 기대하는 것 같았다. 나는 들었다.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 내 침묵은 우리 둘을 넘어 더 큰 것이 되었다. 벽으로 만들어진 경계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으로 만들어진 경계였습니다. 그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 성공이 가족이 필요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나? 그녀는 상처받은 척 말했지만 그녀의 톤은 비난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때야 저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이 성공은 제가 가족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 마침내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깜빡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단순히 덧붙였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도 됩니다. 나는 건물 쪽으로 돌아서서 걸어갔다. 콘크리트 위에 발걸음이 단단히 닿았고 키카드는 이미 손에 쥐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아파트에 앉아 불을 어둡게 하고 민트차를 마시며 서서히 식어가는 증기를 바라보았다. 나는 강력하지 않았다. 승리의 감정도 없었다. 그저 명확했을 뿐이다. 그 포옹은 나에게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양심, 그녀의 이미지, 그녀가 깨뜨렸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을 고치려는 그녀의 환상을 위한 것. 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들이 사과했을 때 클로저는 오지 않았다. 클로저는 내가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문턱에 서 있지 않았다. 저는 자신의 집 열쇠를 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짧은 메시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익숙한 문장이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제 여동생이 아기가 불운을 가져온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 아이를 저주라고 불렀어요. 당신을 생각했어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메시지는 어린 시절 이후로 만나지 않은 사촌 나오미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가까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먼 명절, 공유하는 친척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주라는 말이 내 안에 수년간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급박함이었죠. 우리는 오스틴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나오미는 지쳐 보였고 젊고 압도당해 있었어요. 양손에 죄책감을 들고 있는 듯했고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가 2번이나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일 문제였어요. 이제 아빠의 차가 고장났어요. 그녀는 그게 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미친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삶이 그들을 시험할 기회도 주기 전에 그들을 부숩니다. 그녀는 깜빡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며 포옹할 때 그녀의 어깨에 변화가 느껴졌어요.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씨앗이었어요. 때로는 그게 충분할 때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손님방이나 예전 손님방이었던 곳을 지나갔어요. 이제 레노라의 방이 되었죠. 그녀의 가구는 지난주에 배달되었어요. 그녀는 최근까지 이사 오기를 동의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걸 긴 방문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정원책들을 두고 침대 아래에 슬리퍼를 남겨두었다. 옷장 위벽에는 액자에 걸린 그림이 있었다. 내 그림이었다. 9살 때 그린 것을 15살 때 다시 그린 것 찢어지고 테이프로 붙인 후 다시 그려서 마침내 완성한 그림이었다. 열린 문 쪽으로 걸어가는 작은 소녀의 모습이었다. 그녀뿐, 빛뿐이었다. 그림자도 없었어요. 그 액자는 단순히 예술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어요. 그 주말 우리는 프레드릭스버그 외곽의 작은 오두막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조용한 호수 전망. 휴대폰 신호도 없었어요. 저는 잉크가 조금씩 새어나오는 펜과 일기장 몇 권을 가져갔어요. 레노라는 크로스워드 퍼즐과 스토브에서 스퀵 소리를 내는 주전자도 가져왔어요. 우리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물가에서 글을 썼어요. 고통에 대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해요. 나는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 번 적었다.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은 증명 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오두막에는 언론도, 인터넷도, 플랫폼도 없었다. 단지 숨결과 침묵, 그리고 내가 추구해왔다는 걸 몰랐던 평화만이 있었다. 마지막 밤, 나는 불 옆에 앉아 다가오는 청소년 재단 갈라에서 할 연설을 검토했다. 나는 주목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15세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느낌을 알기 때문에 연설을 동의했다. 나는 불꽃이 타는 소리를 들으며 첫 문장을 소리내어 연습했다. 나는 저주가 아니었다. 나는 아무도 읽고 싶지 않은 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결말을 쓰고 있다. 다음 주, 나는 무대에 서서 젊은이들의 줄을 마주했다. 대부분은 위탁 가정 출신 아이들, 첫 번째 세대 대학생들, 너무 일찍 너무 많은 것을 겪은 조용한 아이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족은 피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버릴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관객 속 어딘가에서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앉아 있다는 걸 알았다. 행사 후, 나는 침묵 속에서 집으로 운전했다. 차도를 들어서며 헤드라이트가 레노라가 처음부터 가꾼 정원을 스쳐갔습니다. 집으로 들어서며 문 옆그릇에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이 찾아오길 바라며 문턱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의 집 열쇠를 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에는 생존이 침묵하고 자신을 축소하며 고통을 강함. 의 증거처럼 지니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나에게 진정한 강함은 진실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과 자신의 삶에 누가 머물 수 있는지 선택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DNA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도 접근권을 빚지지 않는다. 가족은 이름을 준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을 존중하며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다. 만약 당신이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거나 사랑이나 가치를 증명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 말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당신이 희망했던 사람들이 결코 듣지 않더라도 당신의 목소리는 유효하며 당신의 경계는 신성하며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족의 한 부분을 떠나야 했던 경험이 있나요? 용서는 재결합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성장 속에서 조용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믿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거나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만약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진짜이고 원시적이며 회복력에 뿌리를 둔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이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올라올 내용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요. 감사합니다.